아비,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발, 제발. 피투성이가 된 딸이 친정대문 앞에 쓰러졌습니다. 배 속에는 아직 숨쉬는 아이가 있었고 등짝에는 매질의 자국이 선명했지요. 머슴으로 살아온 아비는 말없이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날 밤 고을에서 가장 천하다 여겨지던 그 머슴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딸을 죽도록 때린 사위 집안은 뿌리째 뽑혀 나가고 말았지요.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적 남도의 한 고을에 머슴살이로 연명하는 늙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고을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평온했습니다. 봄이 오면 들판에 초록빛이 물들고 가을이 오면 노란 벼이삭이 고개를 숙였지요. 장날이면 사람들이 모여들어 곡식과 포목을 사고 팔았고 제사날이면 사당에서 향부를 피웠습니다. 하나 그 평온함 뒤에는 사족의 횡포가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양반 대감댁은 백성들의 땅을 빼앗았고 관가는 못 본 척했지요. 그런 고을에서 늙은이는 가장 천한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영감이라 불렸으나 사람들은 그저 머슴 영감이라 불렀지요. 최영감은 말수가 적었습니다. 허리는 언제나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요. 아침 일찍 일어나 마굿간을 치우고 밤늦도록 땔감을 패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혈육이라곤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최영감의 딸 이름은 옥녀였습니다. 옥녀는 20살이 되던 해봄 고을의 사족 집안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은 박진사댁의 둘째 아들로 겉으로는 예에 바르고 학식이 있다 소문난 도령이었지요. 혼담이 오간 것은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감, 자네 딸이 제법 얼굴이 곱다던데 우리 둘째 며느리로 들이면 어떻겠나. 박진사댁 청지기가 찾아와 말했을 때 최영감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옥녀 역시 놀란 얼굴로 아비를 바라보았지요. 영감, 좋은 기회일세. 천민이 양반댁 며느리가 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인가. 청지기의 말에는 호의보다는 명령이 섞여 있었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리하겠습니다. 혼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최영감은 혼례 날에도 마굿간 한켠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려한 혼례복을 입은 딸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옥녀가 가마에 오를 때 최영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옥녀야, 힘든 일이 있거든 언제든 아비에게 오너라.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나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시집살이는 혼례가 끝난 바로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사댁은 겉으로는 예법을 따르는 양반가였습니다. 사랑채에는 책이 가득했고 제사상은 정갈하게 차려졌지요. 하나 안채는 달랐습니다. 천한 것이 양반댁 며느리 행세를 하겠다고?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옥녀가 큰 절을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지요. 얼굴이나 곱지 손은 거칠기 짝이 없구나. 머슴딸이 제대로 된 바느질이나 할 수 있겠느냐? 시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녀가 밥상을 차리면 흠을 잡았고 바느질을 하면 다시 뜯으라 했습니다. 신랑인 박도령은 어땠을까요? 밖에서는 예의 바른 선비였으나 안에서는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천한 핏줄과 혼인한 것이 내 평생 수치다. 술에 취한 밤이면 그런 말을 내뱉곤 했지요. 옥녀는 참았습니다.
아비가 머슴살이로 겨우 연명하는데 자신이 시집살이 못한다고 친정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옥녀의 배에 아이가 들어섰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천한 것의 씨를 뵌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다니. 시어머니는 옥녀의 배를 보며 침을 뱉었습니다. 박진사는 아들을 불러 호통을 쳤지요. 내가 어찌 그따위 것과 정을 통했느냐.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박도령은 아비 앞에서는 고개를 숙였으나 밤이 되면 옥녀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첫 매질은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내 때문에 내가 아비한테 꾸중을 들었다. 박도령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와 옥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옥녀는 놀라 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도령님, 제발. 배에 아기가. 시끄럽다. 천한 것의 새끼 따위. 매질은 그날 이후로 잦아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트집을 잡으면 박도령이 밤에 때렸고 시누이들이 고자질을 하면 또 매질이 이어졌습니다. 옥녀는 배를 감싸며 견뎠습니다. 아이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어느 날 옥녀는 몰래 친정으로 편지를 쓰려 했습니다. 하나 시누이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 저것이 친정에 고자질하려 합니다. 그날 밤 매질은 더욱 심했습니다. 박도령은 옥녀의 등을 몽둥이로 때렸고 옥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옥녀는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아직 움직이고 있었지요. 옥녀는 눈물을 삼키며 다짐했습니다. 절대 친정에 알리지 말자. 아비께서 아시면 괴로워하실 것이다. 그렇게 옥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매를 맞고 또 맞으면서도 견뎠지요. 배 속의 아이가 무사하기만을 바라며 말입니다. 하나 하늘은 그녀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온 고을을 뒤흔들었지요. 비는 마치 하늘의 구멍이 난 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박진사댁 안채에서는 또다시 비명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천한 것이 감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다니.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며 옥녀의 머리채를 잡아당겼습니다. 옥녀는 바닥에 쓰러졌고 배를 감싸며 애원했지요. 마마님, 제발. 아기 많은. 천한 것의 씨가 무슨 아기냐? 박도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 있었고 어미의 고함 소리에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지요. 오늘은 내 놈을 반쯤 죽여놓아야겠다. 몽둥이가 옥녀의 등을, 옆구리를, 다리를 때렸습니다. 옥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를 감싼 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린 옥녀는 안채 마루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고 배에서는 따뜻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옥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다가는 아이와 함께 죽을 것이었지요. 비를 맞으며 옥녀는 기어서 대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발은 피로 물들었고 치맛자락은 진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아비. 아비. 옥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생각하며 어둠 속을 기어갔습니다. 친정으로, 아비가 계신 곳으로 말이지요. 최 영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슴방의 작은 등잔불이 흔들리고 있었지요. 밖에서는 빗소리가 요란했고 바람이 문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으. 희미한 신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영감은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지요. 대문 앞에 사람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옥녀. 옥녀구나. 최 영감은 달려가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옥녀의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옷은 피와 진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비. 옥녀는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최 영감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최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딸을 안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 주었지요. 옥녀의 온몸에는 매질의 자국이 선명했고 배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을 데우고 천을 찢어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옥녀는 아비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비,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최 영감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하나 그의 얼굴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무 말 말거라. 이제 괜찮다. 최 영감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더 차분했습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말이지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옥녀가 잠들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딸의 손을 잡은 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허리 굽은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최 영감은 밤새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옥녀의 열은 내려가지 않았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요. 물을. 옥녀가 신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최 영감은 물을 떠다 딸의 입술을 적셔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 영감은 방 한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약재들이 정갈하게 쌓여 있었지요.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평범한 머슴이 가지고 있기에는 귀한 약재들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약재를 골라냈습니다. 하나하나 정확한 양을 재고 약 당기에 넣었지요. 약을 다리는 동안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최 영감은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센 불로 먼저 끓이고 약한 불로 천천히 다리는 법. 이것은 어지간한 의원도 알지 못하는 비법이었지요. 약이 다 다려지자 최 영감은 그것을 식혀 옥녀에게 먹였습니다. 조금씩 마셔라. 옥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마셨습니다. 쓰디 쓴 약이었으나 이상하게도 마시고 나니 몸이 조금 편안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영감은 다시 천을 적셔 딸의 상처를 닦아 주었습니다. 그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상처의 깊이를 살피고 뼈가 부러진 곳을 찾아내고 근육이 찢어진 부분을 가려내는 솜씨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비는 어찌 이런 것을 아십니까? 옥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 영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최 영감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옥녀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 옥녀는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비가 평생 머슴으로만 알았던 아비가 사실은 자신이 모르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요. 최 영감은
하루 종일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약을 다리고 상처를 돌보고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으나 정확했고 말은 적었으나 따뜻했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밤이 찾아왔습니다. 최 영감은 등잔불을 켜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이 번뜩였지요. 사흘째 되는 밤, 옥녀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옥녀는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아기가. 최 영감은 재빨리 이불을 걷어냈습니다. 피가 더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아이와 어미 모두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옥녀야, 정신을 차려라. 최 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다시 약재를 꺼내 급히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혈에 효험이 있는 약재들이었습니다. 애엽, 측백엽, 백급. 전쟁터에서 칼에 베인 상처를 다스리던 약재들이었지요. 약을 다리는 동안에도 최 영감은 옥녀의 배를 조심스럽게 눌러보았습니다. 아이의 위치를 확인하고 태반의 상태를 살피는 솜씨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아기만. 옥녀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최 영감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둘 다 살린다. 걱정 말거라. 약이 다려지자 최 영감은 그것을 옥녀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났습니다. 옥녀는 의식이 몽롱해졌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옥녀는 아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옥녀야, 아비가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내가 고생하는데 아비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최 영감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후회와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하나 이제는 다르다. 아비가 반드시 너를 지키마. 똥이 트기 시작할 무렵 기적처럼 피가 멎었습니다. 옥녀의 숨소리도 조금씩 안정되었지요. 최 영감은 딸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지요. 다행이다. 다행이야. 최 영감은 처음으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밖에는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최 영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움직일 때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최 영감은 머슴살이를 하던 김 부자댁을 찾아갔습니다. 영감, 어디를 가시는가? 주인 마님이 물었습니다. 최 영감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송구하옵니다만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뭐라, 갑자기 무슨 소리냐? 딸아이가 위독하여 간병을 해야 하옵니다. 그동안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최 영감은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주인은 당황한 기색이었지요. 이 영감이 10년 넘게 일하더니 이제 와서 그만둔다고. 그럼 누가 마구간 일을 하란 말이냐? 용서하십시오. 아니, 잠깐. 영감. 주인이 말렸으나 최 영감은 이미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지요. 허리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 영감이 왜 저러지?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더 이상 붙잡지는 않았습니다. 최 영감은 곧장 고을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에는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곡식을 사고 파는 상인들, 포목을 구경하는 아낙네들, 막걸리를 마시는 노인들. 최 영감은 그 사이를 지나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약재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약재상 주인이 인사를 했습니다. 최 영감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요. 주인장, 급히 구해야 할 약재가 있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최 영감은 약재 목록을 읊었습니다. 주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이 알 법한 약재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손님, 이런 약재들은 어디에 쓰시려고? 묻지 마시오. 은자 단량이면 되겠소. 최 영감이 품에서 은자를 꺼냈습니다. 주인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머슴이 은자 단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었지요. 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약재를 받아든 최 영감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번에는 고을 외곽의 낡은 기와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은퇴한 옛서리가 살고 있었지요. 누구시오? 문을 연 노인이 최 영감을 보고 눈을 찌푸렸습니다. 하나 최 영감이 무언가를 속삭이자 노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설마 오랜만이오, 박서방. 최 영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슴의 목소리가 아니었지요. 노인은 황급히 문을 열고 최 영감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나리. 아니, 영감님.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저녁 고을의 주막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김 부자댁 머슴 영감이 갑자기 일을 그만뒀다더군. 그게 무슨 대수냐? 아니, 그게 말일세. 그 영감이 은퇴한 박서리를 찾아갔다더군. 그런데 박서리가 그 영감을 보고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지 뭔가. 머슴 영감한테 왜 그러겠나?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으나 곧 다른 이야깃거리로 넘어갔습니다. 하나 고을의 원로들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박서리는 고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전직 향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급히 여쭐 일이 있습니다. 밤에 무슨 일인가? 최 영감. 아니, 최참봉을 기억하십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노향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를 마시다 말고 찻잔을 내려놓았지요. 최참봉이라니. 그 이름을 20년 만에 듣는구먼. 자네가 어찌 그 이름을. 그분이 이 고을에 계셨습니다. 머슴으로 말입니다. 뭐라고? 노향리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최참봉이 살아있었단 말인가? 그것도 이 고을에서 머슴으로? 예, 김 부자댁에서 10여 년을 머슴살이 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향리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참봉. 그분은 본래 무과에 급제하여 북방 변경의 만호를 지냈던 분이지. 용맹하기로 소문났고 병법에도 능했다네. 그런 분이 어찌 20여 년 전 조정에 영모 사건이 일어났네. 최참봉은 억울하게 연루되었지. 가족들은 모두 화를 입었고 그분만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고 들었네.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는데 그분이 이 고을에서 머슴으로 숨어 살았던 것입니다.
박서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박서리는 품에서 낡은 폐차 하나를 꺼냈습니다. 노향리가 그것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병조의 신표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최참봉은 지금도 병조에 연줄이 있습니다. 복권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노향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분이 움직이신다는 것은 무언가 큰일이 생겼다는 뜻일세. 그분의 딸이 박진사댁으로 시집갔는데 죽을 만큼 맞아서 친정으로 기어왔다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노향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사댁이라면 그 교만하고 횡포한 집안 말인가? 그렇습니다. 하늘이시여. 노향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진사댁은 이제 끝장이로군. 최참봉이 칼을 빼셨으니 말일세. 밤은 깊어갔고 고을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고을 장터는 소문으로 들끓었습니다. 들었나? 김 부자댁 머슴 영감이 사실은. 쉿! 함부로 말하지 마시게. 귀신이 들을라.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조금씩 살이 붙기 시작했지요. 그 영감이 예전엔 칼을 잡던 사람이었다더군. 머슴 영감이 무관이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야, 박서리가 직접 확인했다네. 그것도 만호를 지낸 분이라더군. 만호라면 군사를 지휘하던 벼슬이 아닌가. 사람들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지요. 주막 한 구석에서는 떠돌이 상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내가 북쪽 고을에서 들은 바로는 말일세. 20여 년 전에 최참봉이라는 무관이 있었다네. 오랑캐를 물리치고 변경을 지킨 영웅이었지. 그런 사람이 어찌 머슴이 되었단 말인가.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더군. 억울한 누명이었으나 조정은 가차 없었네. 그의 가족들은 모두 화를 당했고 본인만 겨우 살아남았다지. 그렇다면 이 고을의 그 머슴 영감이 그렇다네. 20여 년을 숨어 살았던 것일세.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장터의 쌀 장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기엔 그 영감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 무거운 짐을 들 때 보면 힘이 장사더군. 그리고 눈빛이 가끔 섬뜩할 때가 있었지. 약재상 주인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제 그분이 오셔서 약재를 사가셨는데 그 약재 목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쓰는 약재들이더군요. 고을의 원로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최참봉이 움직이신다니. 이제 이 고을도 조용하지 못할 것 같네. 박진사댁은 알고 있을까? 아직 모를 걸세. 하나 곧 알게 될 것이네. 자네들 생각은 어떤가?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하는가? 노향리가 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참봉은 억울한 누명을 쓴 분이네. 그리고 박진사댁은 너무 오만했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관가를 무시하고. 그렇다면 답은 정해진 것 아닌가. 우리는 최참봉 편에 서야 하네. 그것이 의리이기도 하고 또한 살 길이기도 하지. 원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댁에도 소문이 들렸습니다. 대감님,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박진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소문인가? 최 영감. 아니, 둘째 며느리의 아비가 예전에 무관이었다는 소문입니다. 머슴 주제에 무관이었다고 우습기도 하지. 박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 청지기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대감님, 고을 원로들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혹시 걱정하지 마라. 머슴 따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박진사는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하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흘째 되는 날, 고을 관아에 한 통의 장계가 도착했습니다. 현감날이 병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아전이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현감은 공문을 받아 들고 뜯어보았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현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공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 북방만호 최덕수는 20년 전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조사 결과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복권을 명하며 그가 머물고 있는 고을의 현감은 예를 갖춰 대우할 것. 현감은 손이 떨렸습니다. 최덕수라면 설마 김 부자댁의 그 머슴 영감이? 그러하옵니다. 날이.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장 가마를 준비하라. 내가 직접 최참봉을 모셔와야겠다. 날이 그보다 먼저 박진사대기를 조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최참봉의 따님이 박진사댁에서 죽을 만큼 맞았다고 했지. 그러하옵니다. 아이를 뺀 몸으로 매질을 당해 친정으로 기어왔다 합니다. 현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박진사, 그놈이 이번에는 큰일을 저질렀구나. 포졸들을 데리고 가라. 관계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한편 최 영감은 딸을 돌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비, 관아에서 사람들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박서리가 찾아와 보고했습니다. 최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조의 공문이 도착했겠군. 날이, 이제 박진사댁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갈 필요는 없네. 법이 저들을 다스릴 것이니. 최 영감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참봉 날이. 현감이 직접 가마를 타고 찾아왔습니다. 그는 허겁지겁 내려 최 영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이 몰라배웠습니다. 참봉 어르신께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으니 이 죄를 어찌 갚겠습니까? 현감은 땅에 이마가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최 영감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시게. 그대 잘못이 아니네. 참봉날이 박진사댁 일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습니다. 따님께서 당하신 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고맙네. 하나 내 딸이 당한 일만이 아닐 것이네. 박진사댁이 이 고을에서 저지른 악행을 샅샅이 조사해주게. 명심하겠습니다. 현감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진사댁에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감님을 잡아들이라. 뭐시, 감히 누가. 박진사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이미 늦었습니다. 포졸들은 그를 포승줄로 묶어버렸지요. 이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사족이다. 입 닥치시오. 지금부터 대감은 죄인의 몸입니다.
박도령과 시어머니, 시누이들도 모두 잡혀갔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길가에 늘어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것 봐라. 교만하던 박진사댁이 저 꼴이구나. 머슴을 업신여기더니 그 머슴이 참봉이었다지. 천벌이야, 천벌이지. 박진사댁 사람들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모습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관아의 취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진사, 내 놈은 며느리를 죽도록 구타한 죄가 있다. 무엇이라 변명할 것이냐? 현감이 호통을 쳤습니다. 박진사는 여전히 고개를 치켜들고 있었습니다. 현감, 며느리를 다스리는 것은 시댁의 권리요. 법으로 막을 수 있소. 권리, 사람을 죽일 뻔한 것이 권리란 말이냐? 현감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끌어내라. 박도령을 데리라. 박도령이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벌벌 떨고 있었지요. 내 놈, 아이벤 아내를 몽둥이로 때린 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사실이냐 아니냐? 사실입니다. 박도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현감은 비망록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데리라. 옥녀의 시어머니가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거만한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를 구타하고 학대한 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며느리가 불손해서. 예, 아니오로 대답하라. 예. 하나하나 죄목이 밝혀졌습니다. 옥녀를 굶긴 일, 한겨울에 찬물로 빨래를 식힌 일, 아이벤 몸으로 무거운 짐을 지게 한 일. 죄목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현감날이 박진사댁 몸종이 증언하겠다고 합니다. 들이라. 박진사댁에서 오래 일하던 늙은 몸종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옥녀 마님께서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도련님께서는 술만 드시면 마님을 때리셨습니다. 마마님께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박하셨고요. 애기씨들께서는 마님의 밥상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현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님께서 아기를 가진 몸인데도 도련님께서 몽둥이로 등을 때리셨습니다. 마마님께서는 그것을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때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악독한 것들. 현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진사, 내 놈의 집안은 사람의 탈을 쓴 짐승들이로다.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도 양반이라 자처하느냐? 박진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흙빛이 되어 있었지요. 모두 옥에 가두라. 내일 형조의 장계를 올려 엄한 처벌을 요청하겠다. 포졸들이 박진사 일가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옥녀는 아비 곁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비, 제가 증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 영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나설 필요는 없다. 이미 증거는 충분하니. 하지만 옥녀야, 너는 이제 아이를 지키는 것만 생각해라. 나머지는 아비가 다 해결할 것이다. 최 영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옥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인물이 고을에 나타났습니다. 현감을 당장 내보내라. 관아 앞에서 고함을 치는 자가 있었습니다. 현감이 나가보니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지요. 나는 병조 좌랑 박경립이다. 박진사는 내 친족이니 당장 풀어주도록. 박경립은 박진사의 먼 사촌으로 한양에서 관직을 하고 있는 자였습니다.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것이지요. 좌랑 어르신, 하나 이 일은 현감 따위가 감히 양반을 오게 가둔다. 내 놈의 관직을 박탈해 주마. 박경립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는 병조에 연줄이 있었고 그것을 믿고 있었지요. 현감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박경립의 관직이 자신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좌랑 어르신 하나 피해자가 최참봉의 따님이옵니다. 최참봉, 그게 누구냐? 복권된 전 만호이시옵니다. 병조에서 공문이. 박경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덕수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박경립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최덕수라는 이름은 병조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화를 당했던 영웅이었기에 조정에서도 복권에 신중을 기했던 것이지요. 하나 박경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한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할 문제다. 관가가 나설 일이 아니지 않은가. 좌랑 어르신, 사람을 죽일 뻔한 일입니다. 증거가 있느냐? 며느리가 스스로 넘어져 다친 것일 수도 있지 않은가. 박경립은 억지를 부렸습니다. 현감은 답답했지요. 그때였습니다. 증거라면 내가 가지고 있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경립이 돌아보니 수수한 옷을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내 놈은 누구냐? 나는 최덕수일세. 최영감이었습니다. 박경립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머슴 주제에 참봉 행세를 하다니. 내 놈이 최참봉이라는 증거라도 있느냐? 최영감은 품에서 패차를 꺼냈습니다. 병조의 심표였지요. 박경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네. 최영감은 또 하나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왕명으로 복권을 명하는 교지였습니다. 이것은. 박경립은 말을 잃었습니다. 좌랑 양반, 내 딸이 당한 일을 집안일이라 치부하려는가? 내 딸의 등에 난 상처를 보았는가? 아이 벤 배를 차인 흔적을 보았는가? 최영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자네 친족이 저지른 악행은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일세. 그리고 나 역시 용서하지 않을 것이네. 박경립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영감의 눈빛이 섬뜩했기 때문이지요. 좌랑으로서 명령한다. 당장. 명령, 좌랑 따위가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한다. 최영감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경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나는 한양으로 돌아가 이 일을 형조에 보고하겠다. 박경립은 급히 말에 올라 떠나버렸습니다. 현감이 최영감에게 절을 했습니다. 참봉나리 감사합니다. 현감, 이제 시작일 뿐이네. 저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야. 최영감의 말대로였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박경립은 한양에서 원군을 끌고 왔습니다. 형조 낭청이 도착하셨다. 고을 관아 앞에 화려한 행차가 멈춰 섰습니다. 형조의 관리가 가마에서 내렸지요. 나는 형조 낭청 이정훈이다. 현감은 어디 있느냐? 현감이 황급히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이 이 고을 현감이옵니다. 박진사 일거는 서둘러 처리하라. 양반을 함부로 오게 가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정훈의 말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경립이 한양에서 매물을 쓴 것이 분명했지요. 하오나 낭청날이 피해자는 복권된 최참봉의 따님이옵니다. 최참봉, 그자가 정말 복권되었느냐? 병조에서 공문이 왔사옵니다. 이정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박경립에게서 매물을 받았으나 최덕수라는 이름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겠구나. 최참봉을 불러오라. 최영감이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이정우는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대가 최덕수인가? 그러하오. 증거를 보이라. 최영감은 패찰과 교지를 내보였습니다. 이정우는 그것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복권되었구나. 하나 말일세, 최참봉. 며느리를 다스리는 것은 예로부터 시댁의 권리였소. 그것을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지나친 일이 아니겠소. 최영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권리라. 사람을 죽일 뻔한 것도 권리인가? 하나 죽지 않았지 않소. 죽지 않은 것은 하늘의 도움이었소. 저들의 의도는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었소. 증거가 있소. 내 딸의 몸에 난 상처가 증거요. 그리고 박진사댁 몸종의 증언도 있소. 이정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몸종의 증언, 천한 것들의 말을 어찌 믿겠소? 그 순간 현감이 끼어들었습니다. 낭청날이 소인이 직접 조사했사옵니다. 박진사댁의 악행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현감이 감히. 이정훈이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은 양반을 함부로 다룬 죄가 있다. 파직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고을 원로들이 관하로 몰려들었습니다. 낭청날이 저희가 증언하겠습니다. 노향리를 비롯한 원로 10여 명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사댁은 이 고을에서 오랫동안 횡포를 부렸습니다. 백성의 땅을 빼앗고 곡식을 강탈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딸을 팔아 재배를 불렸고 관가의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원로들의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훈은 당황했습니다. 그만. 이것은 최참봉 따님의 일과는 관계없는. 관계가 있소. 최영감이 말했습니다. 저들의 본성이 원래 악했기에 내 딸에게도 악행을 저지른 것이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소. 이정우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고을 전체가 박진사댁을 규탄하고 있었고 최영감은 복권된 무관이었습니다. 알았소. 내가 다시 조사하겠소. 이정우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진사댁에 갇혀있던 몸종이 갑자기 말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옥녀 마님께서 스스로 넘어지셨습니다. 뭐라고? 현감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누군가 몸종을 협박한 것이 틀림없었지요. 증인이 말을 바꾸자 상황은 다시 불리해졌습니다. 그날 밤 박경립이 최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최참봉, 대화를 나누고 싶소. 박경립은 웃는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최영감은 그를 맞아들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지. 우리 서로 양보하면 어떻겠소? 박진사댁에서 사과와 보상을 하겠소. 은자 100냥이면 되겠소. 박경립은 품에서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최영감은 그것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내 딸의 고통을 은자로 갚겠다는 말인가? 최참봉 현명하신 분이 아니시오? 이 일을 계속 끌면 양쪽 다 손해요. 형조의 낭청도 우리 편이고 증인도 말을 바꿨소. 이제 승산이 없소. 박경립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겠소. 최참봉, 당신은 이제 막 복권된 몸이오. 조정의 적이 많소. 이 일을 크게 만들면 다시 화를 당할 수도 있소.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돌아가게. 뭐라고? 내 딸이 당한 일은 은자로 해결될 일이 아니네. 그리고 나를 협박한다? 허허. 최 영감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자네가 형조 낭청을 매수했다는 것, 증인을 협박했다는 것, 나는 다 알고 있네. 그 증거도 가지고 있고. 박경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자네들이 증인을 협박할 때 내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네. 그리고 형조 낭청에게 뇌물을 준 것도 증인이 있지. 그런. 박경립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자네들은 법을 우습게 봤네. 양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될 줄 알았지. 하나 세상은 변하고 있네. 최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그리고 각오하게. 내일 한양으로 상소문을 올릴 것이네. 형조 낭청의 비리와 박진사댁의 죄를 낱낱이 밝혀서 말일세. 박경립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문 밖에서 박서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이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래. 저들이 마지막으로 회유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네. 이제 저들은 더욱 조바심을 낼 것이야. 그럼 위험하지 않으십니까? 위험. 나는 전쟁터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이네. 최 영감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하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경립이 얼마나 악독한 계략을 꾸미고 있는지 말이지요. 이튿날 새벽 박경립은 마지막 수를 썼습니다. 자객을 보내라. 최덕수를 죽여야 한다. 박경립은 한양에서 데려온 자객들에게 명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최 영감을 제거하는 것이었지요. 그날 밤 달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셋이 최 영감의 거처로 다가왔습니다. 조용히 처리하라. 소리가 나면 안 된다. 자객들은 담을 넘어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누구냐? 박서리가 소리쳤습니다. 최 영감은 이미 눈치를 채고 사람을 배치해 두었던 것이지요. 들켰다, 빨리. 자객들이 칼을 뽑아 들고 덤벼들었습니다. 박서리는 몽둥이로 막아섰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박서리가 칼에 베어 쓰러졌습니다. 자객들은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최 영감이 안에 있었습니다. 최덕수,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자객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쨍그랑 칼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객은 자신의 손목을 움켜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목뼈가 부러진 것이지요. 20년 만이로군. 최 영감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더 이상 늙은 머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칼을 놓은 지 20년이 되었네만. 최 영감은 자객의 칼을 주워 들었습니다. 아직도 몸이 기억하는구나. 순식간이었습니다. 최 영감의 칼이 번쩍이더니 첫 번째 자객의 다리를 베었습니다. 두 번째 자객은 팔이 잘렸고
세 번째 자객은 허벅지에 칼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지요. 크악! 자객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영감은 칼을 버리고 자객들을 묶었습니다. 박서방. 최 영감이 박서리를 부축했습니다. 다행히 상처는 깊지 않았습니다. 나리, 괜찮으십니까? 나보다 자네가 걱정이네. 어서 약을 발라야겠어. 최 영감은 박서리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객들을 신문했습니다. 누가 보냈느냐? 자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최 영감은 칼을 들어 자객의 목에 댔습니다. 다시 묻겠다. 누가 보냈느냐? 박경립이요. 형조 좌랑이. 얼마를 받았느냐? 은자 50냥씩이요. 최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포조를 불러라. 아침이 되자 관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자객을 보냈다고? 현감은 경악했습니다. 최 영감은 자객 셋과 그들이 받은 은자, 그리고 박경립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모두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박경립을 당장 잡아들이시오. 현감이 명령했습니다. 포졸들이 박경립이 머무는 객사로 달려갔으나 그는 이미 도망친 뒤였습니다. 빨리 쫓아라. 한양으로 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포졸들이 말을 타고 뒤쫓았습니다. 한편 옥에 갇혀 있던 박진사는 이 소식을 듣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경립이 자객을 보낸 것, 그것이 실패한 것. 이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형조 낭청 이정훈도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뇌물과 증인 협박에 대한 증거가 속속 드러났기 때문이지요. 나리, 이제 어찌하시겠습니까? 박서리가 물었습니다. 최 영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으로 상소문을 올리겠네. 이 모든 일을 임금께 아뢰어야겠어. 임금께서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이네. 나는 억울하게 화를 당했다가 복권된 신하일세. 그리고 이번 일은 양반의 횡포와 관리의 부패가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는 사례이지. 최 영감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며칠 뒤 포졸들이 박경립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잡혔지요. 최덕수, 내 놈이. 박경립은 이를 갈았습니다. 하나 이미 늦었습니다. 최 영감은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네는 법을 무시했고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겼네. 그 대가를 치를 것이야. 박경립은 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고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최 영감이 자객 셋을 혼자서 제압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영웅처럼 여겼지요. 역시 옛날의 만호를 지낸 분이시야. 칼을 놓은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그 솜씨라니. 최 영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는 옥녀의 곁으로 돌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녀야, 이제 다 끝났다. 아비. 옥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지요. 보름 뒤 한양에서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임금께서 직접 교지를 내리셨다. 관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현감이 교지를 받들고 나와 낭독했습니다. 전 만호 최덕수는 억울한 누명으로 20여 년을 숨어 지냈으나 그 충성과 절개가 변함없었다.
이에 다시 관직에 복귀함을 명하며 병조 정랑의 직책을 내린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병조 정랑이라면 상당한 벼슬이었지요. 또한 박진사 일가와 박경립, 형조 낭청 이정우는 백성을 괴롭히고 관직을 남용한 죄로 엄히 다스린다. 박진사와 박도령은 유배에 처하고 박경립과 이정우는 파직하여 평생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고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 되었다. 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구나. 최참복님 축하드립니다. 최영감은 교지를 받들고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그날 저녁 최영감은 옥녀와 마주 앉았습니다. 옥녀야, 이제 말해줄 것이 있다. 무엇이옵니까, 아비? 아비가 왜 20년을 머슴으로 살았는지 궁금했겠구나.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영감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비는 본래 북방 변경에서 오랑캐와 싸우는 무관이었다. 너의 어미와 형제들도 함께 살았지. 옥녀는 아비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하나 어느 날 조정에 영모 사건이 터졌다. 나는 억울하게 연루되었고 가족들은 모두 화를 당했다. 너의 어미도 오빠들도 모두 그때. 최영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겨우 목숨을 건져 도망쳤다. 그리고 너를 데리고 이 고을로 왔지. 너는 그때 겨우 3살이었다. 그래서 제가 어미와 오빠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군요. 그렇다. 아비는 너를 지키기 위해 머슴이 되었다. 신분을 숨기고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지. 최영감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나 아비가 잘못했다. 너를 안전하게만 키우려다가 내가 고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구나. 아닙니다, 아비. 아비께서는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옥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영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옥녀야, 이제는 다르다. 아비가 복권되었으니 너도 양반의 딸로 살 수 있다. 좋은 곳으로 다시 혼인을 시켜주마. 아비, 저는 다시 혼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아비 곁에서 아이를 낳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최영감은 고을 원로들을 찾아가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 일을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참복나리.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노향리가 말했습니다. 참복나리께서 20년을 참고 기다리셨으니 저희야말로 감동했습니다. 아비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최영감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설이도 찾아왔습니다. 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나리, 이제 한양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임금께서 관직을 내리셨으니 가야 하네. 그럼 옥녀 마님은? 딸은 여기 두고 가야겠네.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편히 쉬게 해야지. 최영감은 딸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했습니다. 제가 옥녀 마님을 돌보겠습니다. 고맙네, 박서방. 자네가 있어 든든하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박진사 일가는 먼 유배지로 떠났고 박경립과 이정우는 평민으로 전락했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더니 정말 그렇구나.
최참봉님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야. 최 영감은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관직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요. 한 달 뒤 유배지로 끌려간 박진사 일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사는 유배지로 가는 도중병을 얻어 죽었습니다. 평생 편하게만 살던 자가 험한 길을 걷다가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박진사가 죽었다더군.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도령은 유배지에 도착했으나 그곳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이 아이 벤 아내를 때린 악당이라더군. 천하의 개만도 못한 놈이지. 유배지 사람들도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박도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했고 온갖 천한 일을 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양반 도련님이라 불리던 자가 이제는 물을 길어 나르고 변소를 치우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물 좀 길어 오너라. 예, 예. 박도령은 고개를 숙이고 물동이를 이고 갔습니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는 벌인가? 박도령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옥녀가 피투성이가 되어 자신을 쳐다보는 꿈, 아비 최 영감이 칼을 들고 자신을 베는 꿈. 시어머니와 시누이들도 유배지에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한때 하인들을 부리며 호의호식하던 그녀들은 이제 직접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갈아야 했습니다. 아이고, 이 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하나. 시어머니는 매일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누이들은 혼처를 찾지 못해 늙어갔지요. 오빠가 저지른 일 때문에 우리까지. 시누이들은 오빠를 원망했으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박경립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형조 좌랑에서 하루아침에 평민으로 전락한 그는 아무 일도 할 줄 몰랐습니다. 관직 생활만 하던 자가 갑자기 살 길을 찾아야 했지요. 일자리를 구해야 하는데 하나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고 자객을 보낸 악당이라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이지요. 저 자가 바로 박경립이라는 자다. 뇌물을 받고 사람을 죽이려 했다지. 저런 자를 누가 쓰겠나. 박경립은 거지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때 화려한 관복을 입고 다니던 자가 이제는 누더기를 걸치고 구걸을 해야 했지요. 동량 좀 주십시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형조 낭청 이정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정훈이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닌다더군.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나라의 법을 어긴 대가지. 이정훈은 집안마저 파산했습니다. 뇌물로 모은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요. 고을에서는 이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혀를 찼습니다. 악행의 끝은 비참하구나. 최참봉님의 딸을 괴롭혔으니 당연한 일이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이야. 옥녀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렇게 비참해진 것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아비, 그들이 너무 불쌍하지 않을까요? 옥녀야, 그들이 내게 자비를 베풀었더냐? 아이벤 너를 죽도록 때렸을 때 그들은 후회했더냐? 최 영감의 말에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하늘은 보고 있느니라. 최 영감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법이었지요. 그해 겨울 옥녀는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습니다. 으아.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한 아드님이십니다. 옥녀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내 아기, 우리 아기. 그토록 지키려 했던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마침내 이 세상의 빛을 본 것이지요. 마님, 참복 날있게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박설이가 말했습니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양에 있던 최영감은 소식을 듣고 즉시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옥녀야. 최영감은 딸의 방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옥녀는 아기를 안은 채 아비를 맞이했습니다. 아비, 손주를 보십시오. 최영감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그리고 평화롭게 잠든 얼굴. 잘했다, 옥녀야. 정말 잘했다. 최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20여 년을 참고 견뎌온 세월, 딸을 지키기 위해 머슴이 되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으로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비, 이 아이의 이름을 지어 주십시오. 이름. 최영감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백절이라 하자.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 집안이 겪은 고난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굽히지 말라는 뜻일세. 백절. 좋은 이름입니다. 옥녀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백절아, 너는 할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영감은 며칠을 머물며 딸과 손주를 돌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양으로 떠나야 했지요. 아비, 언제 다시 오십니까? 봄이 오면 다시 오마. 그때는 백절이도 많이 자랐겠구나.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최영감은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조 정랑으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정에서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양반의 횡포를 막고 약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드는 데 힘썼지요. 최정랑, 양반들의 반발이 거셀 것입니다. 동료 관리가 걱정했습니다. 최영감은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나는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았소. 내 딸이 당한 일을 보았소.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짓밟히는 것을 볼 수 없소. 최영감의 노력으로 조금씩 세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을에서는 최영감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옛날에 이 고을에 머슴 영감이 한 분 계셨다네. 노인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영감은 20년을 머슴으로 살았지만 사실은 나라를 지킨 영웅이었다네. 정말요? 그렇단다. 그분은 딸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았지. 하나 딸이 위험에 처하자 마침내 칼을 들었단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악한 자들은 모두 벌을 받았고 영감은 다시 관직에 올랐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신단다. 아이들은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옥녀는 백절을 키우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고 할아버지를 닮아 씩씩했습니다. 최영감은 1년에 두세 번씩 고을을 찾아와 손주를 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백절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 웃었지요. 할아버지, 오, 우리 백절이 많이 컸구나. 최영감은 손주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어느 봄날 최영감은 딸과 함께 언덕에 올랐습니다. 고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지요. 옥녀야,
이 고을이 이제는 평화롭구나. 그렇습니다, 아비. 아비 덕분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룬 것이란다. 최 영감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옥녀야, 아비가 내게 가르쳐 줄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다. 100번 꺾여도 굴하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왔다. 옥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하늘은 항상 보고 계신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은 훗날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고을에서 가장 천하던 머슴이 하룻밤 사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사람이 결국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